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하와이까지 날아간 국민의힘 특사단이 면담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 전 시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홍준표 영입설, 국무총리 차출설 등에 대해서 민주당과 손잡을 일이 절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홍 전 시장의 대선에서의 모종의 역할을 할지가 관심입니다. 특사단은 지지다 결집과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일화는 사실상 이번 주가 마지노선입니다. 투표용지가 25일 일요일부터 인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강력한 반전 카드인 단일화가 급무살을 탈 수 있을지,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빅텐트가 확산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홍 전 시장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입니다. 아니 어제 출발할 때에도 연락을 했는데 오지 마라. 그러나 오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가지 않으면은 진정성이 부족하고 또 얼굴 보면 또 서로 다르겠죠. 대화 중에 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30년 몸담은 당이고 저희와 대화할 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김문수의 승리를 기원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유상범 의원 등 홍 전 시장을 만난 얘기를 조금 들려드렸는데 홍 전 시장 처음에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설마 안 만나기야 했지만 무려 4시간이나 만났어요. 이 정도면 좀 기다린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 유상범 의원하고 김대식 의원이 캠프에서 홍준표 전 시장 캠프에서 주축으로 일했던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인연이 깊어요. 깊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도 이 두 분을 선택한 것 같아요. 홍 전 시장이 거절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갔는데 또 어떻게 박절하게 한두 시간 차만 마시고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4시간 만찬을 한 거는 제가 보기에 홍 전 시장이 정치 선배로서 후배들에 대한 예우를 해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우입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근데 홍 전 시장이 사실 지금 전원하는 형식이잖아요. 유상범 의원하고 김대식 의원이 홍 전 시장이 김문수 후보 지지하기로 했고 민주당 안 가기로 했고 등등 이런 이야기를 전원하는 형식인데 온라인상에서 홍 전 시장은 지금 약간 다른 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원 형식이니까 내 말을 가서 당신들이 알아서 해석하라 정도는 용인해 준 것 같은데 진짜 속마음은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어찌 보면 특사단이 가서 정말 그 희망의 어떤 메시지는 받아는 왔는데 그것이 이제 실현되는 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홍 전 시장이 당분간 침묵을 할 가능성은 있는데 약간 해석이 모호한 경계에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지 뭐 특정하게 뭘 하거나 아니면 다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어제 드레스 코드를 봤을 때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진에 두 분 다 빨간색을 입었네요. 두 분 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드레스 코드는 최소한 내가 당에 해는 끼치지 않겠다. 아마 그런 것으로 해석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작 정작 속마음은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지금 의원들이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 지지하고 민주당과 뭐 같이 일할 일 절대 없고 여러 가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했다고 보는데 이제 그게 의원들이 그렇게 해석하게끔 저는 말을 했다는 거지 정말 쌍따옴 표식의 그 코트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의원들이 물었을 수 있죠. 정말 민주당 안 가시죠? 하면 글쎄 그건 뭐 그렇게 되겠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이제 저는 의원들이 해석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홍준표 전 시장이 정치 구단입니다. 정치 고수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앞으로 정치권이 미묘한 해석을 남길 수 있는 경계의 위치에서 아마 말과 이미지를 계속 확산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색깔이요. 파란색의 양복과 넥타이를 어제 올려가지고 이제 바꾸면서 SNS에 조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었는데 어제는 또 빨간색을 입고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 김대식 의원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원래 그 색깔이 우리 한나라당 때 우리 색깔이었어요. 그거를 생각 없이 사실은 바꾸신 것 같아요. 좀 젊은 사진으로. 그 한나라당 때 정치에 입문했을 때 그런 것을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우 부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듯한 뉘앙스를 얘기를 했지만 지금 홍 전 시장은 SNS를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죠. 홍 전 시장이 파란색 넥타이를 찼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봤을 때는 예. 아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식을 줄 거라고 본인도 예상했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굳이 하와이까지 왔기 때문에 아 이거 한나라당 때 색깔이야라고 하면서 뭐 덕담 수준을 한 것 같고 결국에는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굉장히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특사로 온 분들한테 네. 국민의힘이 살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 지금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 내가 김문수를 좋아하지만 김문수가 김덕수로서 당선됐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배신감을 많이 느꼈다. 예. 그래서 탈당하고 하와이에 왔는데 이번 대선에는 내가 움직이기 어렵겠다라고 저는 했을 것 같고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가 분명하다고 하는데 한국에 들어온다는 얘기도 없고 예. 선대위를 맡은다는 얘기도 없고 결국에는 그냥 덕담 수준으로 그래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으니까 예. 같이 얘기도 하고 술 한잔 하자. 근데 국민의힘이 변해야 된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덕담을 하지 않았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석이 다릅니다. 지금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특사단으로 간 분들도 선거에 좀 유리한 측면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홍 전 시장이 SNS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써주면 좋은데 지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대신에 공통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영화 빠삐용이라고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죠. 네. 여기에 이 노래를 바람처럼 자유롭게라는 곡을 선곡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린 내용이 이거예요.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본인의 지금 처지 앞으로의 갈 방향을 얘기했을까요? 제가 그래서 그 가사, 영화 네. 주제곡 가사를 제가 찾아보셨어요? 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는 세상의 꿈, 어제는 이제 세상의 꿈이었다. 어저께는 그다음에 그 어제의 세상 꿈이었고 그다음에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죠. 그다음에 후회 따위는 없어요. 바람처럼 자유롭게 너는 그렇게 되어야 해. 제가 지금 5개 쭉 읽어드렸는데 비슷하네요, 홍 전 시장이. 그러니 지금 제가 처지하고. 보기에 처지와 그러니까 제가 아까 경계에 있는 해석을 나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예. 이게 빠삐용의 가사 사실 일반적이지 않고 대중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를 탁 픽을 해서 SNS에 올린 거는 당신들이 해석하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메시지 위탁인데 어제 이제 지나간 건 이제 세상에 한때 꿈이었고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는데 후회는 내가 안 하겠다. 다만 바람처럼 자유롭게 너는 그렇게 되어야 돼.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미묘한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홍 전 시장이 저도 제가 보기에 지금 탈당을 하기 때문에 탈당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선대위 합류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하자면 당적도 없는 신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복당을 해서 선대위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제가 보기에 김문수 후보 지지한다. 보수 통합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보기에 전직 원로 당 대표로서 저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내가 해당 행위는 하지 않는다. 내가 먹던 우물에 침을 뱉겠냐. 예. 이런 측면에서 해석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저는 홍 전 시장이 오히려 출국할 때 이번 대선은 이재명과 이준석의 구도가 될 것이다라고 이준석 후보에게 덕담을 했는데 예. 저는 뭐 덕담의 해석으로 쓰지만 실제 홍 시장은 이번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걸 명시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렇게 그 특사단 만나주고 그렇게 해석의 여지 김문수 후보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본인이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국민의힘 내에서 너무 홍 시장에 대해서 들어오셔서 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뭐 내부의 희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망사항일 것이다. 이승훈 부위원장은 어떻게 해서? 저도 실은 빠삐용 영화를 본 지 오래돼가지고 예. 오늘 다시 확인해봤어요. 빠삐용이 탈옥에 성공했나? 라고 했는데 실제 빠삐용이 탈옥에 성공했어요. 예. 그리고 저 같이 있던 친구는 탈옥에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좀 정계 은퇴도 했고 탈당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좀 편하게 좀 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상범 의원 등이 뭐 민주당과 손잡을 일 없다. 뭐 김문수 지지사 분명하다라고 했지만 자신은 탈옥에 성공한 영화를 올리고 주제가를 올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선거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생각되고 저는 아무래도 홍준표
전 후보가 예. 한국에 귀국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랑 막걸리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나서 뭔가를 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재명 후보와요? 그렇습니다. 뭐 막걸리 한 잔 하기로 했잖아요. 네. 다만 이제 본인이 귀국 시점을 언제 잡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경륜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굉장히 능력도 있고 또 영남에서는 굉장히 명망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차기 정부는 통합의 관점에서 좀 지내야 되는 건데 분열로서는 실은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분열의 시기에 있어서 성공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예. 통합의 관점에서 경제를 압축 성장할 때는 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힘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그냥 가만히 있고 예. 선거 이후에 이재명 후보랑 막걸리 한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막걸리 한 잔이라는 얘기는 이재명 후보가 예. 그 창녕에 찾았을 때 그때 홍준표 전 후보님 모시고 한번 막걸리 한 잔 하고 싶다라고 희망사항을 얘기한 거지 예. 홍 전 시장이 답신한 건 없어요. 그건 이제 그렇죠. 이재명 후보의 희망사항인데 예. 제가 보기에 저 민주당과 손잡을 일 없다는 얘기는 최소한 이번 선거에 내가 당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대선 이후에 펼쳐질 그런 구도는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이 이기느냐 민주당이 이기느냐 예.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데 어떤 표차로 만일 이기느냐 예.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이 고려된 다음에 홍 전 시장이 아마 스텝을 밟을 거로 보여져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건 아마 홍 전 시장이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에 좀 중매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까지 그런 기대하는 기대감이 것 있는 같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계속적인 이제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 같은데 홍 전 시장의 지금 여러 가지 기류로 봤을 때는 물론 선거에 당에 영향을 끼치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건 분명하고 예. 김문수 후보 지지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특사단이 홍 전 시장을 한 번 더 만난다고 했어요. 뭐 얘기하다시피 홍 전 시장이 뭐 30년 가까이 정치를 해온 분인데 뭐 물론 선의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무언가 홍 전 시장이 당에게 요구할 것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단일화 같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경우 그렇다면 뭐로 홍 전 시장이 요구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그럼 저는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말 우리 이건희 전 회장이 얘기했던 거 자식과 부인 빼놓고는 다 바꾸라 했던 적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혁신 경영을 얘기할 때 아마 그 정도 얘기를 하면서 근데 본인이 정계 은퇴를 선언해 버렸어요. 탈당까지 했고 그래서 당에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본인의 그러니까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삼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보수가 이렇게 개혁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뭐 후보의 답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아마 전향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지만 예. 홍 시장이 탈당에 이어서 정계 은퇴까지 사실을 선언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 어떤 걸 그 뭐 조건을 내걸어서 당과 다시 한번 브릿지 역할을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제가 보기에 조금 그건 국민의힘 내부 기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현실 정치 그러니까 현실 정치인의 모습은 아닐 거라는 말씀이시죠. 뒤에 단일화 얘기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볼 텐데 또 한 명이요. 한동훈 전 대표도 오늘부터 현장 유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식이 조금 다르죠. 일단 한 전 대표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국민들 만나 뵙는다고 짧게 한 줄 글을 올렸죠. 갑자기 결정한 것은 아니고 다음 주가 되면 현장에서도 제가 여러분께 대한민국을 살리고 보수를 살리고 우리 당을 지지해달라. 우리 당에게 희망의 불씨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여러분께 호소드리려고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뭐 실질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지를 해 주시는데 저하고도 소통을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더 잘 모셔서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또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대화를 해서 아마 부산에서 유세를 5시 반에 시작하는 것 같아서 무슨 얘기를 할지는 저희가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이수근 부회장님. 일단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 반대에는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거든요. 그 부분에 일단 박점이 시키겠죠. 그렇죠. 뭐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 뭐 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메시지를 낼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안 되면 그러면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는 돼도 되느냐? 여기에서 말문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라고 한 것이고 예. 자유통일당 등 극우 세력과 절연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을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 사실상 탈당을 했지 제명이라든가 출당을 시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 자체가 우유부단하게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그냥 초선 정치인인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모든 걸 다 밀어버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려운 역할은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 좀 약하죠. 예. 그래서 한동훈 후보도 차기 당권도 있고 자신이 국민의힘을 주도하려고 한다면 대선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하긴 하는데 문제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방식대로 선거운동 돕겠다. 라고 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다. 아주 제한적이죠. 아주 제한적일 아주 것이다. 제한적이다. 예. 다만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정말 계엄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고 예. 자신이 이제까지 잘못 살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말 절연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절박한 강한 메시지를 내지 않는 한은 예. 한동훈 후보는 자신만의 길을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 그래서 예. 효과는 적겠죠.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이제 한 전 대표가 가는 유세 장소를 보면 한 전 대표와 좀 가까운 지역이거나 위원장이 있는 곳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지만 대내적으로는 대선 이후를 위한 포석도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도 전직 당대표인데 왜 그런 계획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 방점은 거기에 찍힌 것보다는 사실 지금 박근혜 전 모델을 좀 따라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2007년 기억하시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엄청나게 경선에 싸웠잖아요. 예. 본선보다 더 치열한 경선이라는 얘기가 들을 정도였고 그때 앙금이 많이 남았는데 그때 박근혜 후보가 그 대선이 시작하자마자 선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초반에 침묵의 시간을 갖다가 호남에서부터 독자 유세를 하면서 북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를 도와줬습니다. 지금 한 전 대표가 지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경선 치열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덕수 후보의 또 단일화 문제 때문에 떨어진 한동훈 후보도 오히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이제 일까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실망감과 본인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일주일 정도 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예. 윤 대통령과의 절연, 그 다음에 이제 극우 정당과 거리 두는 거, 계엄에 대한 사과. 근데 계엄에 대한 사과했고 윤 대통령 당을 나갔고 그 다음에 지금 극우 정당과의 절연이라면 김계리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입당 신청을 했는데 지금 당이 심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확장성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건 지금 검토해 보겠다는 거니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요구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는 다 받아들여진 셈이에요. 그러니까 예. 더 이상은 이제 본인도 침묵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부산서부터 시작하는 게 유의미한 게 부산이 지난번 좋은 기억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있는 게 지난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다 어렵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압도적으로 승리했잖아요. 좋은 기억이 있고 PK가 지금 김문수 후보가 조금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도 감안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서 본인의 존재감도 과시하고 본인의 약간 선거 이후에 영향력도 보여주면서 자신의 측근들도 챙기는 예. 그런 투트랙 두 마리 토끼 잡기 전략으로 봐야지 아마 한동훈 대표가 나는 뭐 김문수 후보는 안 할 거야 라고 라고는 이렇게 하지 않겠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계리 변호사 말씀을 하셨는데 입당하겠다는 거에 일단은 조금 그게 결정이 안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이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당원 당규에 새로운 입당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지시했고 조만간 입장이 결정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라면 입당 대기 상태로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었다고 해서 큰 오점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 입당에 대해서 약간의 심사를 거치겠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 정도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그러니까 현재 당 지도부와 후보 측이 입장이 다른 셈인데 이수근 부장 원래 입당이라는 절차가 굉장히 간단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다 한 명이 입당하는 그런 문제, 그런 의미가 아닌 걸까요?
그렇죠. 뭐 탈당한 사람이 복당할 때 어려운 것이지 예. 입당 자체는 어렵진 않거든요. 그런데 김계리 변호사의 독특한 특징이 있잖아요. 예. 저는 개몽되었습니다잖아요. 그러면 개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계엄령을 정당화한 사람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윤버지라고 해서 아버지처럼 부르신 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계엄을 옹호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축 변호사가 입당한다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가 계엄을 사과한 거에 대한 진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죠.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입당이 어렵다는 것이 있고요. 또 김계리 변호사가 보니까 유튜브에서 욕설이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개몽되어서 그렇게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이런 분이 입당을 시도하고 내가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게 지금 현실 인식이 부족한 거잖아요. 본인이 예. 당에 부담이 되는 줄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자신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개몽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 김재원 비서실장이잖아요. 저번 단일화 과정에서도 꿋꿋이 양보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결국 한덕수 후보와의 아름다운 단일화는 전혀 못 됐거든요. 예. 파국만 있었고 결국 국민의힘의 어떤 나쁜 그런 잘못된 그런 경선으로 인해서 굉장히 나쁘게 만들었던 것이 김재원 비서실장인데 김계리 변호사가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거 보면 예. 아직도 김문수 후보나 김재원 비서실장이 예. 계엄에 대해서 바깥으로는 사과하면서도 사실상 내적으로는 뭐가 문제인데 뭐가 잘못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서 이런 생각들이 결국 이준석과의 단일화도 결국 못되게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내용 자체를 일단 잘 모른다. 그래서 필요하면 얘기하겠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생각하는 거하고 후보 비서실장이 생각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단일화, 빅텐트 그 네. 부분이 가장 걸림돌일 거예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힘 입장에서 전통 지지층에 대한 확산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과 그다음에 중원 확장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예. 지금 김문수 후보도 서울에서 지금 유세하면서 굉장히 지금 말하자면 중원 확장, 수도권 공략에 공을 들이잖아요. 예. 자, 근데 김계리 변호사에 대해서 뭐 그분의 성향은 차치하고 그래도 그분은 일단 그 계몽령이라고 말씀하신 분 아닙니까? 그럼 당의 입장이 지금 계엄에 대한 공식 사과를 했잖아요. 예. 그거는 김문수 후보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입당을 하면서 한 분의 입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엄 사과가 다시 희석될 수 있는 그 정치적인 의미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과 일단 관계 전환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버지라고 불렀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또 입당하면 자연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렇게 당이 치르고 싶지 않은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또 선거가 다시 구도가 또 갈 수가 있는 그런 사례가 되고 민주당의 공격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럼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좀 입당을 좀 자제하고 유보하고 그 과정을 지금 당 지도부가 심사하겠다. 근데 후보한테 한 분의 입당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고 자꾸 묻는 건 저는 이건 너무 과도한 거라고 봐요. 선거운동하기도 바쁜데 그건 알아서 당대표인 비대위원장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이고 비서실장의 의견은 예. 비서실장의 의견일 뿐이지 예. 당을 대표하고 당의 시스템과 절차가 있는데 거기 따라서 저는 처리하면 될 문제인데 예. 사실은 이분이 들어오면서 표의 확장성이 있느냐 그건 김문수 후보에게 매우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예. 그 점이 더 당의 입장에서는 전략적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에 탈당하게 되면은 지지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강성 친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했던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 혹시 김계리 변호사를 입당을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 그쪽에 균열 같은 거 생길 우려는 없을까 싶어가지고요. 타당하신 지적인데 저는 네. 그게 안 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윤 전 대통령이 출당을 당하거나 제명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탈당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아, 결론은 그렇지 예, 김 후보 않았으니까. 지지하겠다. 예. 나 그리고 백의종군하겠다. 어쨌든 힘을 모아달라. 뭐 이 세 가지 논법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지지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윤 전 대통령도 거부해야 되거든요. 부정해야 되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 김계리 변호사의 입당 문제로 인해서 균열되거나 아니면 자극받아서 우리 당 떠날 거야 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도 반 이재명 전선에 서 있는 거는 분명한 어떤 사실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 그거 가지고 과도한 시비는 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또 한 명이요. 탄핵 정국에서 아주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 있었죠. 전한길 강사인데 좀 울분을 토했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한길이 학원 강의를 그만두고 싶어 그만둔 게 아니라 잘렸다고요. 예?
잘라라 그랬잖아. 전환기를 우리 회사 압박 넣고 다만 회사에 내 상처 주기 싫어서 그냥 합의에 의해서 계약 해지됐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잘렸잖아요. 학원에 있다 그냥 돈 연봉 60억 벌고 그게 제일 얻는 게 많지. 전환기 뉴스에 돈 되겠어요? 슈퍼챗도 안 되잖아. 지금 저 라이브 하면 슈퍼챗 몇 천만 몇 들어온다 하던데 전부 다 구글에서 안 해줘. 영상을 보니까 상당히 좀 격앙돼 있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원래 직업인 강사도 못하게 됐고 유튜브에서 이제 슈퍼챗이라고 이제 돈을 뭐 후원을 받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것도 안 되고 있다. 그래 지금의 처지에 대해서 조금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뭐 자신의 입으로 연봉이 뭐 60억이다 이렇게 떠들던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돈을 벌어놨으면 상당히 많이 벌 건데 벌써부터 돈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자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고 계엄은 정당했다, 계몽령이다, 국민들에게 계몽시킨 것이다, 야당이 잘못한 것. 이건 굉장히 역사 왜곡적 발언이잖아요. 역사학자가 이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계몽령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명분을 가지고 뛰었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빨리 돈 하는 얘기를 해야 될 건지 좀 그렇고요. 유튜브 등 이런 수익에서도 슈퍼챗이 왜 안 되겠습니까? 자신의 발언들이 과격하고 유튜브라고 하는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걸 제한 조치를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꾸 남 탓을 하거나 뭐 야당 탓을 돈 못 버는 걸 야당 탓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학원에서 나가라고 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겠습니까? 그건 전환기 씨한테 수업 안 듣겠다는 거잖아요. 저런 분한테 수업 못 듣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기 탓을 하셔야지 왜 남 탓하고 회사 탓하고 야당 탓하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되고 김계리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전환기 씨도 좀 현실 인식이 좀 생겨야 될 것 같고 저런 행동들이 결국 국민의힘에 도움도 안 되고 김문수 후보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 자신들은 저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극우라든가 아스팔트 세력과는 좀 김문수 후보가 리더십을 가지고 단절하겠다라고 해서 합리적인 중도 또는 뭐 한동훈 전 후보 같은 경우도 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좀 정상적인 길로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훈 토론회였나요? 김문수 후보가 광장 세력과 연대 취지 발언을 한 거 보면 글쎄 이렇게 강성 지지자들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치권으로 입성하는 경우도 생기지 아예 직업을 바꿔가지고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가능하죠. 저는 이제 그때 김문수 후보가 광장 세력 운운한 거는 제가 보기에 경선용이었으니까요. 그때 이제 그 파이널 컷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후보 자리를 거머쥐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원래 우리가 당의 경선이라는 거는 당심이 민심을 견인하는 선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본선은 민심이 당심을 견인하는 선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 그때 아스팔트 얘기는 그러니까 광장 세력이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 안 할 것 같고요. 전환기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정치권에 대한 입문도 고려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제도권,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었던 뭐 학원가의 제도권에서는 사실상 이제는 뭐 설 자리가 거의 없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에서도 본인이 지금 이렇게 만족할 만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분들이 대중의 지지를 직접 받으면서 본인이 정치권에 입문한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런 분들의 향방도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 승리하느냐, 뭐 민주당이 승리하느냐, 또 어떤 표차로 또 지거나 이기느냐 이런 것들도 이런 부분들의 선택에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그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그 전환길 씨가 저렇게 울분을 토하는 거는 아마 그렇게 겨울에 그렇게 본인이 목 놓아서 광장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 이후에 보수 우파 진영에서 자신에 대한 시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지원 같은 것들이 조금 뭐 서운한 그런 감들이 아마 오늘 저렇게 격렬한 영상으로 저 울분을 토하는 영상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국민의힘 당내 역학관계에 따라서 또 어떤 역할이 공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배우자끼리 TV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드리려 합니다. 영부인은 단지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대통령 곁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입니다. 국민의힘은 설란영 여사와 김혜경 여사 두 후보 배우자의 TV 토론을 제안합니다. 특정 배우자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화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을 5월 23일까지 밝혀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5월 23일까지 입장을 전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상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후보들의 입장까지 듣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좀 전에 봤는데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어떡합니까?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게 그 당의 문제입니다.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듯이 이벤트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격에 맞게 말씀하시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재명, 김문수 배우자 TV 토론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제발 선거를 이기기 위한 그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아무 말 대잔치 하면서 지금 선거 이기겠다는 생각이 뭔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작전이 안 나오면은 돈 주고 컨설턴트를 쓰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의힘의 망상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해야 되는 것이냐. 계속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시간 낭비해오다가 이 꼴 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2주도 안 남긴 시간 속에서 또 시간 낭비하겠다는 것을 전략으로 참을 수 있겠습니까? 김용태 위원장이 앞에 있었으면 저한테 엄청 혼났을 겁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 형식으로 제안을 했는데 뭐 들으셨다시피 지금 두 명의 후보는 뭐 실소를 보이기도 했고 무슨 말인지 생각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이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바꿨어요?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약점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약점이 김건희 여사였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가 인사에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하고 이권에 개입할 때 뭐 하고 있었죠? 아니 본인의 당의 그 내조를 맡았던 김건희 여사도 통제하지 못했잖아요. 쓴소리 한번 못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거 하자? TV 토론하자? 이것도 좀 황당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면 만약에 TV 토론 후에 끝나면 이분들의 TV 토론이 후보자들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공적인 권한을 줄 겁니까?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예. 공적인 권한이 없는 분을 데려다가 마치 TV 토론 시켜서 공적인 권한을 인정해 주면 앞으로 대통령은 2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 말씀드리고 뭐 미국처럼 부통령 러닝메이트가 있듯이 뭐 부부까지 같이 러닝메이트로 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많고 또 한 번 얘기 드리면 설란영 여사는 솔직히 말하면 누군지도 잘 몰라요. 이번에 갑자기 나오신 분이잖아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이분에 대해서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예. 그리고 후보자들끼리도 비방전을 하면서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데 부인까지도 이 비방전에 뛰어들게 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맞는 것이냐. 예.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무 말 되지 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최수영 평론가께서 뭐 김용태 위원장도 어떤 이유가 네, 있고 그렇죠. 근거가 있으니까 제안을 했을 네. 테니까 그 네. 부분 좀 설명해 네, 주실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예. 김용태 위원장이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저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는 예. 평가를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 설랑이 여사를 아마 끌어들임으로써 한번 균열을 한번 깊게 해보고 반전을 기해보자 이 전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다만 외국의 사례도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영부인법이라고 있어가지고 영부인이 일단 공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법에 의한 공인은 아니지만 공적 지위에 있는 건 분명하니까 아예 법으로 그 활동을 제한하는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우리도 배우자끼리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한번 주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게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약간 스윙 카드로서는 저는 뭐 나쁘진 않았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 더 큰 실책은 뭐냐면 이게 이준석 후보를 자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안에 단일화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김문수 후보도 이번 대선 토론의 승자는 MVP는 이제 이준석 후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막상 이준석 후보가 제외되는 토론을 제안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그렇죠. 수 있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스윙 카드로서는 좋았는데 오히려 이게
단일화의 이슈를 놓고 본다면 이준석 후보를 자극을 해가지고 예. 별로 시익은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용태 위원장이 또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경으로 그때도 김혜경 여사께서 배우자 검증을 먼저 말씀하신 바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 가지 형식에 구애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김혜경 여사께서도 영부인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익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2022년도에 먼저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해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영부인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도 좋으니까 오히려 제안을 해달라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 여사는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반대인 것이 선거 전략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뭐 워낙 뭐 격차가 큰 1등 후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변수가 이른바 말실수 이런 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생방송 현장에 가서 토론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생각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 거거든요. 굳이 위험 부담 요소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부인들이 토론회를 한다? 이거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말했듯이 이준석 후보는 부인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데이터로 누구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 선거운동원에서 배우자가 없으면 다른 분을 한 분 더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경우는 배우자 토론하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이준석 후보가 대신 나가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배우자 검증을 김혜경 여사의 경우는 3년 동안 검증을 당했어요. 예. 윤석열 정부에서 3년 동안 검찰 수사 받았잖아요. 압수수색 당했고 김혜경 여사가 카드 쓴 것도 다 압수수색을 했어요. 몇백 군데를 압수수색했는데 3년 동안 검증을 해 더 이상 뭘 하겠습니까? 예. 지금 검증이 필요한 사람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민주당에서 배우자 검증하자라고 윤석열 정부 3년처럼 수사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헛발질은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좀 이해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이게 후보들이 반대를 하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없죠. 겁니다. 김혜경 여사는 조금 비공개로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고 반면에 설란영 여사는 유튜브 같은 데도 이제 출연해서 직접적으로 좀 더 직설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상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그런 직분에 대해서는 옆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 검증을 해야 되겠죠. 또 그것이 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나 후보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복하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산하단체의 사람들과의 어떤 식사를 한다던가 거기에 다 내부에 규정이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기입을 해서 영수증과 함께 다시 이제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복하로 뭐 따로 개인이 어떻게 뭐 한다던가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고요. 김혜경 여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모습도 보이죠. 이 부분 한번 짚어볼게요. 김문수 후보가 미스 가락시장 이 발언으로 좀 논란이 된 게 적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 여사가 이 부분에 후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줬다. 이런 게 전통적으로 정치권에서 내조 이런 게 좀 전통적인 모습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설란영 여사는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 보다 적극적인 배우자 역할을 하는데 다만 이제 그 뭘 나서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후보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거나 후보가 조금 좀 뭐랄까 이제 표에 도움이 안 되는 행위들을 했을 때는 따끔하게 이제 왜냐하면 후보 주변에서는 직원하기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런데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비공개 좀 활동하고 이런 종교계 부분들이 위주로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재명 후보가 좀 취약한 부분들을 보완제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설란영 여사는 김 후보를 적극적으로 케어하는 약간 대체제 역할도 하는데 아주 김혜경 여사는 이재명 후보가 못 가진 부분, 취약한 부분을 덮어주는 보완제 역할을 하겠다고 약간 이원화된 지금 캠페인 전략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지금 이렇게 그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이 배우자실을 통해서 지난 대선도 그렇더니 이번 대선도 매우 정교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후반부에 있을 이른바 약간 우리가 부자 몸조심이라고 하나요? 예. 실수를 방지하거나 혹은 어떤 실책들이 나오는 거를 보다 좀 적극적인 어떤 그 팀 플레이를 통해서 제어한다. 아마 그 전략을 하는 것 같은데 김혜경 그 설라영 여사는 잃을 것이 별로 없는 도전자 입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 좀 더 적극적인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뭐라도 해서 지지율의 좀 네, 반전을 그렇죠. 좀 판세의 반전을 꾀야 되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후보 단일화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그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준석 후보님은 저보다도 더 우리 당의 여러 정책, 이념, 인물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 당이 그동안 잘못해서 이준석 후보께서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당이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밖에 나가 계시는데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저는 뭐 지금 제 유세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딱히 예. 일정 잡을 생각 없습니다. 만나서 괜히 뭐 의미 있는 만남처럼 비춰질 이유도 없고 예. 절차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구태스럽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할 생각이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단일화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이수근 부회장님 지금 보시다시피 이준석 후보는 이른바 철벽이라고 하죠. 철벽 전혀 지금 거기에 응할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본인은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이준석 후보가 자신도 끝까지 선거에 나가서 기존의 구태 정치인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할 것 같고 예. 또 자신감이 충만한 분이라서 자신의 지지율이 10%는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가고 싶긴 한데 예. 뭐 그렇다 할지라도 또 단일화에 대한 생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는 단일화가 됐을 때 자신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된다면 단일화를 받을 것 같거든요. 자신으로 단일화됐을 때 이길 가능성이 있다면? 자신으로 경선했는데 자신으로 단일화해서 이길 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받을 수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좀 어려운 상태고 예. 또 이런 생각도 해볼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그렇게 한덕수 후보와 신속하게 단일화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선되자마자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많이 있다. 무소속으로 계속 출마하시고 나중에 단일화하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말을 바꾼 부분이 있고 예. 거기에 김재원 비서실장이 단일화할 때마다 나와서 계속 단일화 조건에 대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일방적인 얘기만 고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실제 성공적인 단일화를 이루지도 못하고 단일화한다고 얘기하다가 실상 자신은 구태 정치인으로 내몰려버리고 예. 지지율만 추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나 김재원 비서실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쉽사리 단일화 얘기를 꺼내기 어렵지 않나. 예. 라고 생각되고 뭐 아직까지는 몇 %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여론조사 이 단일화에 관련해서 여론조사한 내용을 보면 후보 지지도에서도 조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요.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 중에 이재명 후보하고 경쟁을 양자 대결을 해보면 김문수 후보가 더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10% 목표로 했는데 아직 거기에 좀 못 미친다라는 좀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벽은 치고 있어요. 그런데 예. 속내는 복잡할 겁니다. 복잡하다. 복잡하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2주 후에 이제 선거 결과 나올 텐데 정말 본인이 지금 비슷한 수치 두 자릿수는 못 가고 있잖아요. 어느 예. 이제 그 여론조사를 보면.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득표율도 5% 미만이 됐다면은 사실상 완주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선의 결과가 본인의 미래 정치의 상징 자본 내지는 자본의 축적으로 남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이걸 성과로 볼 수가 있나라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득표율이면은 예. 안 하려면 못한 거죠. 그런데 저는 단일화의 가능성을 어찌 보냐면 김문수 후보가 조금 유의미한 지지율을 보여주고 그 상태에서 이준석 후보가 왔을 때 과연 이준석 후보가 그러면 이렇게 단일화됐을 때 본인이 후보가 되든 안 되든 그 다음에 펼쳐질 보수 지형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그걸 정확한 청사진이 제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일화 방식도 정말 1대1 토론 깔끔하게 한번 하고 여론조사로 돌려서 하게 되고 그 방식조차 이준석 후보에게 다 위임을 한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한번 생각해 볼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가 끝나고 단일화의 효과에 따른 당대당 통합을 통해서 보수 지형의 재편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공간을 열어주면 이준석 후보도
그게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의 이런 식의 그냥 뭐 또 이준석 후보 들어와서 불쏘시개가 돼주세요라고 하는 단일화는 저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결국에는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카드를 꺼내고 그다음에 또 2, 3일 사이에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좀 가능성이 있는 지지율을 보여주느냐 이 두 가지가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홍준표 전 시장의 역할을 좀 상당히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터뷰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께서 만일 이번에 다시 선대위에 합류를 하셔가지고 선거운동을 나가신다면 또 그 단일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도 굉장히 선거에 관해서는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홍준표 시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다. 막 그게 진행이 된다면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얘기는 하지만 이준석 후보의 말은 홍준표 전 시장의 조언이 국민의힘 기대와는 다른 형태의 조언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이 단일화 협상과 논의에 직접적으로 참석할지 여부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인 건데 이승부 위원장 지금 특사단은 그 부분을 아주 지금 설득에 중점적으로 설득을 할 것 같아요. 홍 전 시장이 여기에 좀 매개 역할을 할 수 이준석 후보하고 친하긴 가깝긴 하잖아요. 그렇죠.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빠삐용 얘기 나왔잖아요. 수차례 실패해서 감옥에서 탈출했는데 이준석 후보 보고 너 감옥 가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감옥이 되냐면 국민의힘 들어갔는데 또 왕따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상욱 의원 계속 왕따 당하다가 탈옥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왕따를 많이 시켰잖아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도. 결국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하면 왕따를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하려면 진정성 있게 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진정성 있게 통합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한덕수 대행한테 했던 것처럼 일단 들어와, 우리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내 먹이야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도 솔직히 고민은 되죠. 돈도 없고. 그 10%라는 지지율이 그렇죠. 득표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10% 지지만 얻으면 50% 선거 비용을 보전을 받는데 10%가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겠어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그냥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면 또 쫓겨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지방선거에서의 공천권 지분을 줄지도 안 줄지도 모르고 자신이 어떤 당권을 다시 장악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건데 가장 큰 국민의힘의 문제는 좀 진정성이 없다. 김문수 후보 만들어 놓고 권영세 권성동 비대위원장이 너 그냥 한덕수 대행한테 줘라고 하는 것과 똑같지 않나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단일화도 좀 어렵고 다시 입당하는 것도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0% 초반만 되더라도 뭔가 좀 가능성이 있을 텐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사실 떨어질 여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중요하냐. 결국엔 지지율이라는 건 100 이상의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100의 총합 안에서 후보들끼리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50%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김문수 후보는 35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빼서 오란 얘기죠. 그게 조건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그러니까 당신이 이재명 후보가 한 45로 내려오고 당신이 40까지 간다면은 난 단일화에 응하겠고 그때 주도권 내가 쥐고 한번 해보겠다. 그 다음에 펼쳐질 보수 지형에서 내가 어떤 역할과 공간이 주어진다면 단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절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후보를 그 단일화에 대한 룰 세팅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 가장 먼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으니까 이준석 후보가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준석 후보에게 자꾸 러브콜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금요일, 그러니까 목요일 정도까지 한 이틀 후에까지 나올
이 김문수의 유의미한 지지율 변화가 네. 저는 가장 먼저 급선무다. 이준석 후보도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원래 빅텐트는 보수 진영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오히려 이 용어가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우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김상우 의원부터 개혁신당, 새미래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인사들을 영입하고 있는 건데 더 남았다고 합니까? 인사들? 네, 더 영입될 것 같아요. 네. 명명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고요. 그래요? 그만큼 민주당이 당선 가능성도 높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보수가 아니라는 거죠. 예. 예전에 보수가 법은 잘 지켰는데 이제는 뭐 탄핵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계엄을 옹호하고 있다는 측면이고 또 보수가 예전에 유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경제도 폭망했잖아요. 그래서 유능하지도 못하고 법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으로 많이 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이준석 후보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허은하 전 대표는 둘째 치고라도 예. 김용남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상당히 개혁적이고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람도 품지 못하고 결국 민주당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 이준석 후보가 폭이 좀 넓지 못하다. 그리고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난했지만 이준석 후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준석 후보가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생겼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예,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n unbelievable career here in which he's done just about everything, but you know the key bit, that silverware that every player craves for. You know, the fact that he's back and available is good. 혹시 어떤 점 위주로 영장 실질 심사를 소명하셨을까요? 손흥민 선수 측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협박 비통하신 거 맞을까요? 인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7천만 원 추가로 요구하신 거 맞을까요? 죄송합니다. 나한테 무효 사실이라고 하고 지금 토트넘에 대해서도 많은 애정을 갖고 있고 한 팀에서 10년 동안 뛰고 있고 뭐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달리고 있는 것처럼. 세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김유진 MBN 아나운서, 이고은 변호사, 김주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손흥민 선수 소식을 좀 이어갈 것 같은데 지금 어제 오늘 논란 중에 하나가 왜 이 시점에 고소를 했을까?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 지난해 6월 그리고 작년이죠. 올해 3월이었기 때문인데요. 예. 과거 연인이었던 여성이 자신이 임신을 했는데 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했던 것이 지난해 6월, 그러니까 약 1년 정도 지난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여성의 새로운 연인이 된 40대 남성이 올해 3월에 추가로 7천만 원 요구했던 것이 두 번째 범행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때는 왜 아무런 법적인 조치나 대응에 나서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 고소를 결심했을까 의아하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틀 뒤인 22일에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인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앞둔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더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일정들을 감안해서 이제 추정을 하는 것 같은데 김준호 변호사 이런 잘못이 있으면 고소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다만 이제 고소를 어떤 이제 불법 행위 정황이 발견됐다고 해서 바로 뭐 다다음날 며칠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중요한 것은 거기 고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하게 수집해야 되는 것이고 아마도 이제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증거를 수집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물론 고소에 뭐 자신감이 있어서 이제 이 고소 시점을 준비하다가 했을 수도 있겠으나 이제 보통 이제 이 경우에는 고소라는 것은 공인이기 때문에 예. 고소를 한다면 사실 주변에 알려지게 될 그렇죠. 그 위험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까지 비교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이제 그 공갈 협박 혹은 이런 이제 뭐 보이스피싱 범죄라든지 공갈 협박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있었을 때 이건 무슨 어떤 사실을 폭로하겠다라는 그 유형의 협박의 경우에는 계속
뭔가 합의를 하더라도 계속 금전적인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어떤 끊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워낙 유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후속 보도들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손흥민 씨 측에서 애초에 설명한 취지로는 이게 3개월 이상 협박이 지나가다 보니까 견디다 못해 손흥민 선수한테 알리고 고소를 한 걸로 그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사실 전 여자친구 A 씨의 협박과 이 B 씨, 40대에서 B 씨의 협박은 손흥민 씨가 느꼈을 때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건이. 아무래도 네, A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한때나마 사랑했던 연인이죠. 또 혹시나 내 아이를 임신했을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이 지난해 6월에 임신 사실을 알리면서 3억 원을 요구했을 때는 그래도 교제 관계였기 때문에 3억을 주는 선택을 했겠지만 이 40대 남성 B 씨 같은 경우 일면식도 없잖아요. 완전 남이죠. 네, 만약에 손흥민 씨가 이때 바로 고소하지 않고 7천만 원을 줬다 하면 저는 1차 공갈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7천만 원을 기화로 해서 특히 이 남성 공갈 미수 전력까지 있다라는 보도 내용이 나오는데 7천만 원, 1억, 2억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금액을 키워가면서 추가 공갈을 했을 가능성도 우려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 이 여성이 앞으로 만날 연인들 제3자 이렇게 B 씨와 유사한 제3자가 계속해서 양산될 가능성까지 우려해서 이 40대 남성 B 씨에 대한 협박만큼은 그냥 예. 넘어가지 않고 결승전을 앞둔 시점이지만 빠른 고소를 희망했던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그럴 수 해봅니다. 있겠네요. 네. 예. 근데 또 언론 보도 이어지는 보도에 따르면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흥민 선수 측에 접근을 했는데 손 선수만 있었던 게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전해드리는 내용은 오늘 나온 연예 전문 보도 매체의 보도 내용입니다. 예. 이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에 비슷한 시기에 두 남자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고 하는데요. 한 명은 사업가였고 한 명은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업가 남성은 이 소식에 대해서 응답 자체를 하지 않았고 손흥민 선수는 3억을 전달하게 된 거죠. 예. 그런데 해당 매체의 보도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당시에 이 A 씨 역시 본인이 임신한 아이가 두 남자 중 누구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고 한다. 다만 본인은 예. 손흥민 선수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나온 보도 내용입니다. 이건 변호사 이런 것들이 수사 과정에서도 이렇게 확인이나 수사를 하게 됩니까? 이걸 밝혀야 되는 게 중요한가요, 수사를? 네,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정말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는지 아닌지 물론 공갈의 기수죄를 뭐 성립시키는 데는 큰 요소가 아니지만 예. 죄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형량을 결정할 때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대화 내용은 경찰이 이 A 씨와 40대 남성 B 씨를 체포하면서 주거지에 있었던 휴대전화 등을 압수를 했을 것 같고요. 예. 그 포렌식 결과나 혹은 B 씨가 이 손흥민 씨한테 제공했던 이 A 씨와 B 씨 간에 이 사건 협박 관련해서 나눈 대화에서 추출됐을 가능성, 입증됐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A 씨 스스로도 이 아이가 손흥민 씨의 아이인지 아니면 이 사업가의 아이인지가 모호했다면 사실상 협박을 할 때 내가 손흥민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공갈 행위에 나선 것이기 예, 때문에 예. 아무래도 고의 입증이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김진우 변호사님 지금 3억은 일단 건넨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손흥민 네. 측에서 이 3억 원을 돌려받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게요. 예. 만약에 이 여성이 두 남자에게 연락했던 게 사실이라면 손흥민 선수가 이 아이의 아버지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예. 아이의 아버지라고 그 확신을 하고 마치 그런 게 사실인 것처럼 손흥민 씨에게 공갈 협박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뭐 사실 별도로 뭐 사기죄도 성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망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뭐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계약도 어쨌든 3억 원을 주고 비밀 유지를 한 계약이 있잖아요. 이 계약이 사기로 인해서 성립한 것이다라고 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거기에 그 대한 각서라는 거요. 그렇습니다. 원상복구를 그러니까 반환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음. 다만 이제 여기에서는 비밀 유지 의무도 같이 각서가 이제 해제되면서 없어질 하죠. 수도 있다고 예. 보는 거죠. 그러나 이미 이 사실이 밝혀진 만큼 거기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예. 3억 원에 대해서는 계약 파기를 통해서 환급 받을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예. 사업가라는 또 한 명의 남자에게 이제 연락을 했다는 건데 사건이 조금 다소 복잡하게 또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앞서 유로파 결승 경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네. 이게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기.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도 그렇고요. 팀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뛰고 있는 토트넘이 이번에 우승을 할 경우 정말 17년 만에 공식 대회 트로피를 처음으로 들어올리게 되는 셈이거든요. 예. 게다가 손흥민 선수 역시 우승을 하면 프로 무대에서, 프로 커리어에서 첫 우승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손흥민 선수가 유럽과 아시아 등 여러 팀에서 이적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우승 여부에 따라서 향후 커리어에도 좀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승을 하게 되면 이 최근에 이런 사생활 논란을 좀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것이 손흥민 선수의 마음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것 때문에 우승을 바라는 건 아니겠지만 뭐 제3자 시선으로 볼 때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런 류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여성을 찾기 위해서 SNS에서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여성들의 사진이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를 협박한 협박녀의 SNS가 털렸다라는 예. 제목으로 게시글이 올라왔고요. 그 협박녀의 사진이다라고 하면서 이 다량의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미모의 여성의 사진인데요.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이 나는 손흥민 선수를 전혀 모른다. 예. 무슨 3억을 내가 받냐라면서 정말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일반 여성의 사진을 마치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서 구속된 이 피의자의 사진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지금 현재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일반인 이 여성은 정말 억울하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면서 어떤 악성 댓글을 통해서 욕설 등을 남긴 사람에 대해서 모욕죄 그리고 예.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서 난 명예훼손 등 이 고소를 하겠다라는 지금 의지를 표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건 변호사, 이게 지금 댓글 작성자들을 고소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걸 애초에 만들었던 사람이라든가 유포하는 사람 이거 찾을 수 있을까요? 수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초에 그 게시글이 올라왔다라고 하면 그 게시글의 작성자를 일단은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여성이 지금 해당 일반인 여성이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이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최초의 게시글을 찾아서 그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부 대중의 조금 지나친 관심일까요? 김지훈 변호사께서는 이런 현상까지 벌어진 이유를 조금 뭐라고 해석하세요? 예, 다만 이제 그 대중들은 예.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경우에 이 사실관계 자체도 중요하지만 유명인이다 보니 그 상대방이 누군지 되게 궁금해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추측을 하고 마치 이게 사실인 것처럼 밝혀지면 이걸 이제 퍼나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사실 그 분위기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 그렇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라고 무분별하게 이런 자료를 올리다 보면 이 댓글을 생각 없이 올린 것 자체로도 처벌을 받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댓글 쓰는 거요?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들 잘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뭐 고소한 그 날짜에 비해서 체포되거나 구속된 게 빠르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 다만 이제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제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제 최근이지만 사실 긴급 체포가 되면 형사소송법상 48시간 내에 영장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속이 과연 빠른가 이것보다도 긴급 체포가 이렇게 고소장 접수되자마자 7일 만에 바로 된 게 과연 빠른 것이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손흥민 씨 같은 경우에는 고소장을 접수할 때 이미 이 가해자들을 피의자를 특정을 완전히 한 상태로 접수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도 빨리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예. 다음 사건은요. 최근 들어서 조금 흉기 난동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불안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틀 사이에 경기 남부권에서 흉기 난동 사건 3건이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예. 그제 오전에 경기 화성시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른 중국 국적의 남성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때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이어서 어제 새벽 화성의 동탄 호수공원에서 또 다른 중국 국적의 남성이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때도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오전 시흥에서 발생한 이 사건 또 다른 중국 국적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인 건데요. 예. 이때는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랬죠. 이 중에서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것이 시흥 흉기 난동 사건입니다. 범인은 중국 국적의 차철남이라는 사람인데 어제 잡았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편의점 주인과 70대 남성은 왜 해치를 했습니까? 피해자들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저한테 돈을 꺼갖고 그걸 갚지 않고 12년씩. 혐의 전부 인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기왕 뭐 사람 죽은 거는 죽었다.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아 살해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했다는 범행을 좀 살펴볼 텐데 김유진 아나운서, 그러니까 4명이 사상을 했다는 것은 2명이 사망을 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4명이나 공격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발생 순서로는 중국인 형제를 살해한 것이 먼저고 예. 이틀 뒤에 편의점주와 집주인을 공격했던 사건이 나중에 벌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앞선 범행까지 발각이 된 겁니다. 다만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의 사건이 전개된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차철남은 어제 오전 9시 34분쯤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 평소에 자신이 다니던 편의점의 점주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공격한 뒤 도주했습니다. 예. 이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편의점 인근을 지나던 승용차를 보고 용의 차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차적 조회를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차주를 찾아서 집으로 가봤더니 그곳에서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신은 이미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차철남은 오후 1시 21분쯤에는 이 시흥에 있는 한 공원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건물주인 70대 남성을 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예. 경찰은 이 피해자 70대 남성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차철남의 자택으로 향했고 이곳에서 또 하나의 시신이 발견이 된 겁니다. 예. 어제 흉기 피습을 당한 60대 여성과 70대 남성 두 사람은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서 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상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명이 사망한 사건은 이틀 전에, 사흘 전에 발생을 한 거고 부상을 찌르면서 이제 편의점 점주하고 흉기를 찌르고 도주한 사건이 이제 같은 날 일어난 거고. 그런데 살인 사건부터 먼저 보면 김지훈 변호사님, 이틀 전인 17일에 살해가 된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두 남성인데 형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가 형제 관계입니다. 예. 그 차철남이 지난 17일 오후 4시 정도에 술 한잔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A 씨를 자신의 시흥시 이제 정왕동 거주지로 불러들입니다. 예. 그래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를 하고요. 이어서 오후 5시 정도에 이 A 씨의 동생인 B 씨가 있는 이 형제가 같이 살고 있던 거주지를 찾아갑니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둔기로 이 B 씨까지 살해를 한 겁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이 차철남의 거주지와 이 형제가 거주하던 곳이 거리상으로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고요. 예. A씨 형제와는 차철남이 평소에 의형제처럼 가까이 지내온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의형제처럼 가까이 지낸 사이였다. 그런데 이 법행 동기가 일단은 돈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철남이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준 상태였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먼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지난 17일에 오후 4시에 실제로 이 차철남이 돈을 빌려줬던 이 중국 동포 A 씨를 이 차철남이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서 술 한잔 하자라면서 불러서 미리 준비해둔 이 둔기로 이 A 씨를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서 이 형제가 거주하는 거주지로 이 A 씨의 동생을 만나고자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역시나 동일한 방법으로 그 동생을 굉장히 무자비하게 그렇게 살해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은 A 씨인데 왜 동생까지 살해했는지, 그리고 살해했다라고 하면 보통 범인들은 시신을 유기하는 그런 절차를 취합니다. 그 이유가 최대한 본인의 범행이 들키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범행 현장에 심지어 자신의 주거지와 형제의 주거지에 그대로 시신을 놓고 그 현장을 빠져나옵니다. 예. 이 점이 굉장히 다른 사건과는 다른 양상이 보인다. 왜냐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둔 둔기가 있었기 때문에 계획 범죄다라고 현재 경찰도 보고 있고 제가 보더라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계획 범죄를 했다면 보통 그 시신의 처리 방법까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렇겠죠. 이 사건은 시작만 계획을 하고 끝은 계획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통상의 사건과는 다른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뭐 며칠에 걸쳐서 흉기를 준비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제 살해를 하고 시체를 유기하는 과정까지를 계획하기가 마련인데 일단은 그곳에 그냥 방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편의점주 등을 또 찌른 것은 우발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는 이게 과연 우발적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 편의점주와 이 건물주에 대해서는 내 험담을 하는 것 같아서 나를 모욕한 것 같아서라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들이 현재 피의자는 되고 있는데요. 예. 그렇지만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휘둘렀다라는 점에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그것 또한 어느 정도의 계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차철남 입장에서는 그 시신을 그대로 그 현장에 두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더 지나면 냄새가 아마 이웃집에 퍼져나가고 그렇겠죠. 이러한 범행이 곧 들킬 수 있기 때문에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추가 피해를 양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조금 정확하게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조금 계획성이 있을 수 있다는 좀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제 그 지역 주민들이나 동네에는 상당히 불안감이 높았었죠. 주민들 목소리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찰들이 아까 쭉 깔렸었는데 지금도 차 2개 깔려가지고 한 2시간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 자기 오고 아줌마가 괜찮아 아줌마인데 왜 그런지 말이야. 형제를 살해한 거는 일단 3천만 원 돈이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편의점 점주나 뭐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동기가 나온 것도 있나요, 기사가? 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차철남은 경찰 조사에서 이건 우발적 범행이다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예. 먼저 편의점주에 대해서는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해서라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고 하고요. 집주인이었던 70대 남성에 대해서는 평소 나를 무시해서 범행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전해집니다. 예, 험담을 했고 무시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일단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김준일 변호사, 이 범행도 한번 시간을 보면 오전 9시에 하고 그다음에 오후 1시에 한 4시간여 뒤에 흉기 난동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처음 살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애초에 도주할 생각이 없었던 건가요? 그게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예. 보통 뭐 오전 9시 정도에 첫 번째 범행을 했다면 바로 도주를 해도 모자란 시간에 오후 1시에 또 새로운 범행을 했단 말이죠. 예. 아까 이고은 변호사님께서 이 범행을 봤을 때 살해에 대한 계획은 있는데 그 후속 처리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이상한 게요. 이 차철남이 이 편의점 앞에서 이제 지나가는 그 차를 차적조해가지고 시신을 찾았는데 그러니까 차를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시간 동안 차철남이 이제 검거된 곳을 보면 이동한 곳이 1.3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오히려 차로 움직였으니까 더 멀리 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적을 했는데 그 근방에 계속 머물렀던 그렇죠. 거네요, 생각보다 그러면. 예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문가들도 도주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공격에 대한 더 집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의문점이 많은 사건인데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겠죠. 다양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럼 일단은 이 차철남이라는 사람이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어떻게 들어왔고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은 우리나라에 처음 방문한 거는 97년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들어와서 체류 기간인 30일이 넘어간 이후에도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불법 체류 신분으로 5년 넘게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예. 이후에 2002년도에 불법 체류자 자진 신고 기간을 통해서 본인이 당국에 신고를 했고 그해 말에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서 다시 우리나라 입국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그때부터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좀 비자를 갱신하면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예. 우리나라에 와서는 사건이 발생한 시흥 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왔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차철남은 특별한 직업 없이 가끔 일용직을 하거나 과거 외국에서 벌어들여서 갖고 있던 돈을 가지고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는 13년간 한국에서 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고은 변호사님,
이런 점도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같은 날 2번의 범행을 했단 말이에요. 태연하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사람이 과거에 또 추가 범행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분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추가 범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보시면 17일에 2명을 살해했죠. 그리고 어제 19일입니다. 19일에는 2명을 특수상해의 행위를 지금 저지른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18일에 그의 행적은 어땠을까를 경찰이 아마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네, 비어있는 그렇습니다. 날이요. 네, 예. 왜냐하면 제가 19일에 이렇게 피해자들을 아예 살해한 게 아니라 찌르고 도망가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그러면 생명이 아직 남아있는 이 피해자들이 충분히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차철남이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어떠한 추가의 끔찍한 범행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속보로 이제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 긴급 체포했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신청,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24시간이 지나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구속영장 신청했다는 것은 일단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다음에 아마 18일의 행적을 지금 이 경찰은 쫓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지국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철남이 들고 다닌 휴대전화에 기지국을 조회해서 18일의 행적을 확인하고 그 행적에 따른 CCTV를 분석하면 예. 혹시나 그 사이에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아마 그 부분을 이 영장 발부 후에 경찰이 이 추가 범행을 추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제 오후에 좀 긴박하게 돌아갔는 게 시흥시에서 주민들에게 긴급 안전 문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이것이 조금 효과가 있었을까요? 더 추가적인 피해는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자를 보낸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시흥시가 이날 오후 4시 42분경에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금일 정왕동 지역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 수색 중이다라고 하면서 시민분들께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에 유의해달라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 사실 이 차철남의 범행을 보면 계속 추가 범행이 이루어지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 사이에도 또 범행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도 추가 범행이 예상이 될 수도 있었던 만큼 예. 이런 안전 문자와 사람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범행 자체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 아까 영상에서 이제 기자들이 여러 가지 물어봤을 때 피해자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기왕 죽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뭐 단편적이긴 합니다만 이걸 가지고 조금 어떤 정신 상태였을까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준 전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를 통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도 추론해 볼 수 있고요. 예. 추가 과거 범행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것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검찰에서는 이렇게 이 기자들 앞에서 기왕 죽은 건데 뭐라고 이야기했던 언론 보도 또한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것을 통해서 형량이 최대치 이제 무기징역까지는 가야만 이 사람이 석방됐을 때 이런 발언 태도, 생명 경시하는 태도를 봤을 때 최대 형량이 선고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 최대 형량을 구형하고 실제 선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거 보면서 그 부분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중국인 국적이라고 하면 외국인인 거잖아요. 네. 실제 재판에서 이런 점이 변수로 작용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기는 하지만요. 실제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 적용 대상입니다. 이렇게 외국인 범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인 동포들 같은 경우에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고 또 범죄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실제 법원에 선고가 내려지면 실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이 복역을 모두 마친 후에 보통 법무부에서 추방을 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차철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밝혀진 혐의만으로도 1심에서는 무기징역 이하로 내려오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마 형량을 마치고 추방이 되기보다는 남은 평생 복역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경찰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사이코패스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다고 해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나오더라도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나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었으면 심신 미약이라든지 혹은 심신 상실 같은 걸 통해서 형량을 감경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 최근 들어서는 이런 이제 심신미약 감경이 굉장히 엄격해지고 있고 흔하게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재판을 해봐야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통해서 맞다고 나온다고 감형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이제 그 체포됐을 때 아까 이제 그 기자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들 예. 이런 것들이 죄질을 더 안 좋게 보고 태도가 나쁘다고 생각을 해서 양형이 안 좋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이른바 조금 손절당하는 스타들인데 김수현 씨도 포함이 됐는데 대만에서 좀 소송 위기 소식이 들려왔어요? 맞습니다. 최근 대만에서 가장 큰 편의점 업체에서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김수현 씨와 프로젝트를 취소하게 되면서 김수현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수현 씨를 모델로 하는 모든 상품의 제작이 취소되고 폐기됐을 뿐만 아니라 이미 추첨이 완료된 팬미팅까지 취소하게 되면서 큰 손실을 입었다는 게 이 업체 측의 주장인데요. 이 업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피해액이요. 6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면 팬미팅 취소 위약금 13억 원 이게 60억 원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편의점에서 추산하고 있는 피해금의 총 금액의 합계가 60억 원이니까 아마도 이 위약금 부분도, 그러니까 이러한 손해 부분도 포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 편의점에서 추정하고 있는 피해액이 이 제품 출시 취소로 인한 손실액이 한화 약 46억 원이고 여기에다가 이 제품을 폐기한 물량에 대한 손해금, 광고 손실까지 모두 포함해서 약 한화로 60억 원 정도의 손실을 우리가 입었다라고 하니까 아마 팬미팅 취소도 역시 광고의 영역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여져서요. 아마 전부 포함해서 한 60억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만 현지 매체들이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수준의 이제 내용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꽤 큰 금액의 위약금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국내 업체 3곳에서 합계 총 한 6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만약에 이 대만 업체 소송이 언론 보도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총 배상금이 100억 원 이상, 120억 원대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 금액이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주임 변호사님, 그러면 해외에서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 또 확산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제 추가적으로 계약 파기가 있다든지 혹은 이제 이런 분쟁이 생기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예전에도 이제 연예인이나 이제 유명한 공인들 같은 경우에 뭐 도박이라든지 왕따, 갑질 논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수억에서 수십억 정도의 배상을 하는 사건들이 있긴 했습니다, 위약금을. 다만 이제 이런 경우처럼 120원 정도, 100억대가 넘는 그 위약금 얘기가 나온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행위가 안 좋은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라고 해서 위약금이 큰 것, 그렇게 1대1 대응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이라는 것은 결국 계약이 파기돼서 거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수현 씨가 만약에 위약금을 이 거액을 이례적으로 물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김수현 씨가 체결한 계약이 많았다는 의미이고 그만큼 김수현 씨가 인기가 많았고 다른 사례에 비해서 이제 국내외에서도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더 높은 곳에 올라갈 만큼 그만큼 더 잃을 게 많았던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런 일에 발단이 됐던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서 김수현 씨도 그렇고 고 김세론 씨도 그렇고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게 10건이 넘어요. 맞습니다. 양측이 제기한 모든 사건을 모두 합치면 총 10건이 된다고 하는데요. 김수현 씨 측이 제기한 것이 7건이고요. 그 김세론 씨 측이 제기한 것이 3건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많지만 핵심만 추려보자면 김세론 씨의 유족 측은 이 사건의 가장 중심적인 의혹인 미성년자 시절 교제와 관련해서 김수현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하고요. 김수현 씨 측은 유족 측이 이런 고소를 하면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와 함께 녹취록 및 영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스토킹 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고은 변호사님, 이 숫자만 고소 건수만 보더라도 김수현 씨 측에서 고소한 건이 더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김수현 씨가 그 김세론 씨의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 120억 원을 민사소송 청구를 했잖아요. 그 손해배상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려면 일단은 유족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가 있는지가 형사사건에서 입증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김수현 씨 측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죄명으로 불법 행위를 이 형사사건에서 인정받아야만 민사소송에서 수월하게 120억, 아마 이건 시작일 거고 청구 취지가 확장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손해배상의 중요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7개 이상의 죄명으로 고소장을 넣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같이 드라마에 출연했던 배우들도 조금 아쉬움, 피해를 입고
것 같은데 조보아 씨? 네, 그렇습니다. 올해 4월에 한 OTT 플랫폼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었던 드라마 너구프의 조보아 씨와 함께 주연을 맡았었는데요. 예. 이 시리즈가 전체 공개 보류 및 촬영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작품이 무려 제작비만 600억 원이 투입될 정도로 글로벌 기대작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조보아 씨는 이 작품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선보일 작품이었고 또 애정이 있는 작품이긴 했지만 예.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싶다 예.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모두의 연예계에서 손절당하는 스타라고 했는데 뭐 김수현 씨도 그렇지만 황정음 씨도 최근에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황정음 씨가 자신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획사의 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예. 황정음 씨는 이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다른 소속 연예인이 없는 상태였고 또 자신의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괜찮을 거라는 미숙한 판단을 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본인이 지금 메인 MC를 맡고 있었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통편집을 당했고요. 예. 건강식품 광고에서도 삭제되는 등 방송계, 광고계에서는 좀 손절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공 변호사 43억이라고 금액이 나오던데 한 10억 정도 남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이렇게 갚는다면 재판부도 이거를 감안을 해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 보시면요. 횡령 배임 같은 경우에 감경 사유로 실질적으로 1인 회사나 가족법인인 경우 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아마 이 부분 때문에 황정읍 씨가 회사를 키워보고자 투자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거의 다 되는 경우에는 감경 요소로 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억 미만에서 50억 이하의 지금 구간에 지금 황정읍 씨가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감경에 지금 구간에 해당이 되어서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3년 구간에 현재 양형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예. 아마 전반적으로 지금 다 갚을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43억 원을 모두 이 회사에 갚고 한다라고 하면 집행유예 형량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요 유명 연예인을 사칭하는 노쇼 사기에 이어서 정치인 보좌관을 사칭하는 사기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선대위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숙박업소, 요식업소, 또 뭐 출판 인쇄 이쪽에 선대위 관계자 이름으로 예약하고 노쇼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도의 선대위 확인 절차를 한번 좀 거쳐주셔서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노쇼라든지 이런 곳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의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누굴 사칭했는지 좀 궁금한데 정치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알만한 분은 아는 분이죠, 이건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바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이 비서관을 사칭해서 이 노쇼 범죄를 일으킨 이런 범행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이 A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에 박 원내대표의 비서관을 사칭해서 인천 지역 식당 무려 4곳에다가 식사 예약을 해놓고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예. 심지어 한 음식점에는 이 의원 명함을 위조해서 전달하면서 의원님이 꼭 찾는 와인이 있으니까 좀 구해달라라고 하면서 무려 병당 700만 원 상당의 고급 와인 2병까지 준비해달라라고 예. 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지금 방금 보신 그 인터뷰처럼 이 더불어민주당의 제주 선대위에 이 제주 지역에 우리 당원들 한 30명 정도 갈 거니까 이 숙박업소를 예약하겠다라고 하면서 허위 예약까지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도 이 펜션 중에 한 곳은 이 더불어민주당 제주 선대위에 전화해서 예. 이 사람이 실제 당원이라고 물어봤는데 확인했군요. 네, 선대위에서 당원이 아니다라고 해서 피해를 막은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예. 그 외에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명함 30만 장을 허위로 주문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또 선거운동에 필요한 이 허리띠나 어깨띠 같은 것을 허위로 주문한 이 사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게 혹시 상대당의 이미지를 좀 실추시키기 위한 목적은 아닌지 좀 의심되기도 하는데 연예인 소속사를 사칭한 피해 사례는 김유진 아나운서 전국
엄청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예. 뭐 하나하나씩 거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기 수법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고도화돼서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 강동원 씨를 사칭한 사기범들은요. 30인분의 고기 상차림과 함께 강동원 씨가 요청한 와인을 준비해달라면서 예. 특정 주류업체에 명함을 보냈거든요. 그 업체에서 구매를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돈을 보내면 그 돈을 가로채는 수법에 범행을 하는 건데 이게 뭔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한 음식점 업주가 거기 말고 다른 업체에서 와인을 구매해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연락이 두절됐다고 해요. 이 경우에는 주류 입금 비용은 좀 보내지 않았지만 준비한 음식, 30인분의 음식은 모두 버리게 그렇죠. 되는 셈이잖아요. 또 음식점 업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단체 예약 같은 경우는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다 보니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놓치기 아쉬운 마음에 그대로 좀 걸려들기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지훈 변호사님, 지금 이런 사람들은 김유진 아나운서가 얘기한 이런 음식점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한다면 업주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뭐 투자금 사기든 보이스피싱이든 이런 이제 사칭 사기든 사기 기망 행위를 할 때 가장 이 사기범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궁박한 심리를 이용하는 것인데 예.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요. 이런 불안감 그리고 가장 더 넘어서 희망과 기대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큰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감을 이용해서 범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 가짜 명함까지 준비를 했다는 거는 이게 초범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고 이전에도 사기 범행 전력이 있을 가능성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예. 명함까지 만들었다. 그 명함으로 몇 번이나 범행을 계속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추측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범행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 가해자들을 잡아봐야 되겠지만 의외로 소수의 인원이 동종 범행을 계속해서 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지훈 변호사님, 이 사기범의 휴대전화를 공개하기도 합니다. 연예인 측에서. 그렇습니다. 배우 안재욱 씨 소속사에서 이제 예. 사칭해서 사기범행 노쇼 행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재욱 씨의 소속사는 직원을 사칭하는 행위를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하면서 사기 행위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밝히고 그리고 이 사기범의 연락처 010 땡땡땡 모두 공개를 하면서 예. 이 사람은 당사 직원이 아니다라고 안내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고은 변호사, 이 업주 측에서는 이런 노쇼 같은 경우 참 애매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될지. 지금 업주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신고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 위계한 업무방해죄가 충분히 성립을 합니다. 따라서 예. 빠른 신고가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사칭해서 예약을 하는 경우에 예약금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어떤가. 예약금까지는 아마 이 사기범들이 주지 않을 것이라서 이런 예약을 무조건 거절하기보다는 예. 다량의 예약금을 먼저 요청을 하는 것이 조금 현명한 방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물품 대리 구매 요청에는 좀 주의해 달라는 것도 당부 사항으로 있습니다.